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례를 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 뉴스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이혼 절차를 다 상속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례는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법률적인 관계가 정리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의 아내와 남편은 재혼 부부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는 각각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었고 재혼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우리가 한 번씩 결혼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래 우리가 노년에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배우자가 있고 좀 챙겨주고 이런 동반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재혼 생활이 처음에는 평탄하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이제 15년이 넘게 지속하다 보니 우리가 재혼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혼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혼에 관한 생각이 남편보다 아내 쪽이 더 컸던 모양이에요. 아내가 이혼을 계속 이야기해도 남편이 이혼의 반응을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하니까 결국 아내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 청구해서 남편에게 이혼 당연히 다투고요. 그리고 내 재혼 생활이 당신 때문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고 또 우리가 결혼 생활을 길게 했으니 재산 분할도 해야 됩니다 하고 재산 분할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1심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되기는 했지만 아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1심 판결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깨진 건 맞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판결은 내리지만 남편이 특별히 더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거나 아내가 더 특별하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자료는 받는 거 없이 그냥 이혼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아내는 이 위자료 청구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컸습니다. 실제로 사건 진행하다 보면 위자료 액수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 결혼 생활이 내 잘못이 아닌 당신 잘못 때문에 깨진 거예요 하고 인정받는 위자료를 꼭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마 이 사례의 아내분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위자료를 받지 못한 거 도무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소송을 한 번 더 하겠다 해서 우리가 1심 다음에 2심,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혼 소송 2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 일이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남편이 2심 항소심 진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내는 이혼하려던 대상이었던 남편이 사망하였으니 이 이혼 소송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소심에서 이 이혼 소송 사건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으로 재산이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이혼 소송을 취하했어. 그렇다면 나는 아직 이 사람의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전혼 자녀들에게 우리 이제 상속재산 분할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 아버지의 배우자의 입장이 있으니 1.5의 비율로 그리고 자녀들은 1 이런 비율로 나누어서 상속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와 그 지분에 대해서는 딱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1,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그 법률대로 나누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자녀들에게 이제 남편의 상속 재산을 나누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니 자녀들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자녀들은 왜 아내에게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을까요? 자녀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1심 판결에서 이혼에 대한 판결이 이미 이루어졌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해라 이렇게 판결문에 적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모인 이 아내가 불복해서 항소한 것은 위자료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1심 판결에서 이미 이혼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되고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을 계모인 아내와 함께 분할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친엄마 그리고 생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친모가 이미 생존해 있는데 왜 계모인 당신이 상속인이 되느냐. 우리 아버지의 배우자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계모인 당신이 아니고 우리 친모인 생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한 소장을 받으니 아내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송에서 밝혔는데요. 자, 이혼 소송 항소심 중에 남편이 사망했죠. 그렇다면 완전히 완벽한 이혼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해서 이 이혼에 관한 절차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과정 중에 소송 취하를 했기 때문에 아직 배우자의 지위가 남아있는 것이 맞고 당연한 결과로 나는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황혼이혼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자녀들 간에 이제 분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자, 아내가 1심 판결 일부, 즉 위자료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하더라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1심 판결 전부에 대해서 확정이 차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혼만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상소 불가분의 원칙. 단어가 조금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소라고 하는 것은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항소, 그리고 2심에서 3심, 그러니까 항소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상고, 이 항소와 상고를 모두 합해서 상급심으로 가는 소송을 상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심 판결 중에 혹은 2심 판결 중에 일부만 마음에 안 들어서 상급심으로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불복한 일부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1심, 2심, 그러니까 전심에서 다투었던 모든 법률적 쟁점이 상급심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건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결과가. 내가 이겼던 부분이 질 수도 있고 졌던 부분이 이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확정되지 않고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것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심, 이 전심급에서 이제 불복해서 항소를 진행할 경우 혹은 상고를 진행할 경우 쟁점이 아니었던 부분도 모두 다 확정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례에 적용하자면 아내는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아서 불복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칙에 의해서 위자료를 불복해서 상급심으로 넘어간 이상 동의했던 이혼도 같이 올라가서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아직 확정이 전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소송 중에 당사자였던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종결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결혼 생활을 해줄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닌 남이 대신 이혼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자, 이혼에 관한 것은요, 남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남편이 사망했다면 그냥 이건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냥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서 종결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주장했던 것 중 1심에서 이혼이 이미 되었다.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간에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자녀들이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모두 타당한 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가 주장한 부분이 모두 인정되어서 아내는 남편의 상속인으로서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효력도 재판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지 않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이 아니 우리 친엄마 생모가 생존해 있다. 그러면 우리 아빠의 배우자는 저 계모가 아니고 생모인 우리 엄마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 이 부분을 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왔냐면요. 자,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해져 있는 이 배우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어머니인 전 부인이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분명히 남편의 사망 당시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계모가 상속인의 지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은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항소심, 이혼 사건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사망하기는 했으나 좀 사망한 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례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자,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양쪽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동안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한쪽이라도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항소하는 경우에 제2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고 2주간 항소 기간이 도과해야 되는데 이 2주의 사이에 갑자기 남편이 사망한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 그런데 그 항소 기간 동안에 남편은 사망을 했고 아내는 그 기간 동안에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모친이
남편은 사망했지만 이미 판결 선고는 완료가 되었고 아내, 즉 며느리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은 확정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는 이제는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들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의 지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아내 입장에선 또 뭐라고 했느냐? 아니,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되기 전에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나는 배우자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법원은 우리 첫 번째 살펴보았던 사례와 동일하게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판결이 확정하기 전에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설사 아내가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모친이 이혼 신고한 것도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며느리가 상속인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 모친의 주장 말도 되지 않는다. 며느리는 상속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혼 판결이 난 마당에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느냐. 어머니께서 억울하신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이 법률상 이혼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법원의 태도이니까요.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에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졸혼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졸혼이라는 말은요,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004년에 쓴 책 졸혼을 권함,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 만큼 같이 살았고 서로 이렇게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 했는데 이혼은 하지 않되 각자의 삶을 좀 찾아가자, 이런 의미로 거의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소재로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인터넷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주 낯이 익은 단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졸혼이 법률상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 졸혼과 관련된 그런 사례입니다. 아내와 남편은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자녀가 다 성년이 돼서 출가했고요. 집에 아내하고 남편만 남아서 서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아이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챙기면서 살아야 되지? 나도 남은 인생을 가족 챙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한쪽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아내도 남편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우리가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라는 이런 틀은 있어야 되니까 서류상 부부 관계는 유지하자. 그런데 요즘 졸혼이라는 말도 많던데 우리 그럼 졸혼을 하자. 그래서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따로 거주지를 마련해서 살면서 내가 당신 생활비 주고 당신이 나 밥 차려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각자 공간에서 각자 살면서 서로 터치하지 않고 생활하자, 이런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조항을 삽입했냐면요. 이 졸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어느 한쪽이 재산을 형성한 경우 그 재산은
공동재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고 그 재산을 형성한 사람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론 합의서를 작성하고요. 두 사람은 정말로 이 합의서대로 서로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고 따로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자녀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 식으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조론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흘러가다 보니 아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어차피 내가 내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 서로 집에 가면서 교류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남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또 어차피 이렇게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것일 텐데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위자료 청구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재산은 명확하게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이미 알고 있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이제 배우자의 모든 자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양측 배우자가 서로의 금융자산, 부동산, 뭐 예금, 보험, 적금, 주식 이런 자산들을 다 법원 절차 내에서 이제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아내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각종 조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재산 조회를 다 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느냐? 조론하기로 한 이후에 남편이 재산을, 부동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소지를 검색해 보니까 가액도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거는 당연히 내가 분할받을 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당신이 증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의 부모님을 열심히 모시고 봉양하고 했기 때문에 이 증여받은 재산에 나의 기여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나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아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남편은 뭐라고 항변을 했느냐. 자, 우리 조론 합의서 작성한 거 기억하지? 조론 기간 동안에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조론 합의서 작성된 이후에 우리는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남보다 못하게 살았다. 그러면 이미 그때 결혼 생활이 완전히 깨졌는데 당신이 그 시점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합의서로 보나 우리의 결혼했던 이 생활 모습으로 보나 이것은 공동재산이 아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법원은요. 남편이 조론 기간 동안에 증여받은 이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론 합의서 작성 이후에 정말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고 남처럼 생활해 왔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었다고 보아야 되고 파탄 시점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아내가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조론 합의서가 명확하게 그 시점 이후에 형성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판단에 아주 유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론 합의서, 조론 계약서라고 또 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명칭에 상관없이 조론에 대해서 두 사람이 뭔가 동의하고 문서로 남긴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조론 합의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이 조론 합의서 작성 이후에 부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요. 부부가 똑같이 조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그냥 각자 앞으로 취미 활동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당신은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자의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고 서로 부양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론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증거를 딱 확보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아직 법률상 부부인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느냐. 당신 이거 바람 피우는 거다. 나는 당신 이렇게 유책 배우자로 그럼 이혼 소송도 하고 상대방 여자에게도 상간 소송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항변을 했느냐. 아니, 우리는 이미 명확하게 합의서에 서로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누구를 만나던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고 당연히 상간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사실은 아내 쪽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남편 측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계약서가 있어서 남편 측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자, 법원은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이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사전에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행위를 서로 사전에 합의하고 용인한 경우에는 그 용인한 부정행위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할 때 서로 정조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부부의 아주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는 의무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인정했다라고 보려면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든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작성한 것이 단순히 그냥 자유롭게 너 취미 활동해 이렇게 보아야 되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 하는 것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전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부정행위를 부정행위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본 예외적인 판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판례는 어떤 특이한 사안이 있었냐면 부부가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여기까지는 방금 사례하고 동일하죠. 자, 그런데 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아내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죠? 어떻게 바람을 필 수 있어? 너 빨리 그 사람 정리해. 너 진짜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문제 삼고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바람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 당신 다른 사람 만나는 건 나 아무 상관없으니까 대신에 애들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티내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나한테 미리 말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 보니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있을 뿐더러 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많이 했다. 그렇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누굴 만나든지 또 바람을 피우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하든지 혹은 배우자가 만난 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간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졸혼에 관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부의 정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작성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쉽게 만나거나 혹은 정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졸혼은 그냥 우리가 각자의 개인 생활을 유지해 주기로 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일 뿐 뭔가 법률적인 효력,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정리되기로 하는 법률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졸혼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있느냐?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배우자하고 졸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서로 교류도 안 하고 사생활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나랑 당신이랑 만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졸혼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기혼자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니 그 사람이 졸혼을 했다고 정말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배우자하고 딱히 교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다가 내가 만나던 기혼자의 배우자한테 발각이 당해서 연락도 받고 상간소송 진행하겠다 이런 엄포를 들었습니다. 자, 이때 나는 상간소송,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때에도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졸혼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졸혼했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도 돼. 이런 얘기는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졸혼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도 만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기혼자의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이혼할 예정이다 혹은 졸혼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교제를 하거나 만남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법률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졸혼의 경우에는 법률상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살펴보았는데요. 네, 졸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중에 졸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오시면서 궁금해하는 쟁점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변호사님, 저는 배우자하고 법률상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어찌됐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이 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제 앞으로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나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제 배우자가 저한테 용돈도 주지 않으면서
재산에 명의도 넘겨주지 않고 저를 그냥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배우자한테 재산만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분할 청구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은요, 단순하게 재산 명의만 바꾸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의 몫에 맞게 청산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어찌되었던 부부 생활을 유지한다면 이 부부관계 훼손에 따른 청산을 청구할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재산 분할만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재산만 다 움켜쥐고 있고 병원 갈 병원비도 주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부양료 청구입니다. 어찌되었던 부부는요, 서로를 동거하면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양할 의무는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주는 것, 혹은 나에게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데 내 배우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돼. 그럴 때 내가 이 배우자를 보살펴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가 돈이 엄청 많이 있고 다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병원비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정말 인간으로서 어떤 생활도 할 수 없게 한다고 한다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진행해서 생활비 혹은 병원비를 주세요 하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없더라도 그런 다른 방법에 의해서 생활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의라는 건요,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명의가 상대방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재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똑같은 사안에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면 전부 다 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어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전체 재산에 내 기여도만큼 현금 정산을 받는 식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면 일단 명의를 기준으로 재산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를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명의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년의 부부들께서 재산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무엇이 있느냐? 자, 내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배우자에게도 준 것도 있지만 내가 따로 투자를 해가지고 막 재산을 불리고 이렇게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벌어서 불린 돈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증여해준 돈도 있어요. 이때 다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면 내가 벌어서 불린 돈은 그래, 내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쳐. 그런데 내가 증여받은 재산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내가 이것도 배우자랑 나누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증여받은 재산을 내가 나누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냐? 내가 이 재산을 증여받고 부부 공동 생활을 좀 길게 이어갔어요. 그러면 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지되고 혹은 가치가 증가한 것에 내 배우자가 조력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증여받고 나서 부부 공동생활이 늘어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증여를 받고 나서 바로 이혼을 한다든지 혹은 증여를 받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 이럴 때에는 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 배우자가 기여한 몫이 크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증여 받자마자 이혼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증여를 받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하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되 기여도가, 배우자의 기여도가 훅 낮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검색해보면 증여받은 재산,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특유재산이라서 빠진대요. 혹은 아니래요. 전부 다 포함된대요. 이런 내용. 또 혹은 황혼이혼하는 경우에 결혼 생활이 20년 지나면 무조건 50대 50이에요.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은 100% 맞다고 할 수가 없고,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고 재산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부부가 공동생활을 얼마나 길게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재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야 되고 나누는지는 하나하나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황혼이혼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나누는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깊게 생각해보고 신중히 고민해봤지만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이혼을 해야겠다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셨다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